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원석입니다. 제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음을 좀 교정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근본적인 원인은 딴 데 있습니다만, 제가 성장기 때 나름대로 많이 이제 위축이 돼서 말도 이제 웅얼웅얼한 것 같아요.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때 태도가 이렇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자, 쓸데없는 말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비가 온다고 해요. 저희가 내일 이제 시공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시공을 하루 미뤘습니다. 제가 올해는 정말로 현장을 열심히 누비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상노가다꾼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특별히 또 요즘에 또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 눈에 드는 사람이면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오너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력을 구하기가, 흡족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제 나이도 이제 더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다 은퇴를 했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직장에서.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다 정년을 했어요.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 이 친구들을 불러내서, 야, 놀면 뭐하니? 그냥 운동 삼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와서 일을 해.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표현하면 완전 실오도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자, 이런 얘기들도 그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세를 한번 살짝 훑어보면은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대충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을 거예요. 단지 피해자만 있을 겁니다. 근래 들어서 전 세계가 이제 우경화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우경화 중에서도 이제 극단을 치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심리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망상장애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적대심, 그리고 표출할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사회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가 또 가끔씩 이제 안타까운 소식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잖아요. 네. 사람의 생활이라는 게 항상 똑같을 수 없으니까 기복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정신도. 그래도 스스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부지불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또 스스로도 또 삶이 망가지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중동전은 더 이상 확전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단지 이란이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면이 바뀔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남의 나라에 가서 전쟁을 치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전처럼 지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분쟁에 개입을 해서, 아니면 어느 편을 들어서 돌아오지도 않는 도움을, 대가 없는 도움을 계속 지불할 의향도 없습니다. 사실 또 미국이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를 않아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패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거품이잖아요. 언젠가는 미국도 저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대단히 슬픈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뭐 미국이 쓰러져라 이렇게 고사를 지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 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구가하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비틀비틀 거리지만 그래도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길 바라고, 우리가 그 와중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우리 것을 정확하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는 최소한 이런 환경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안정된 환경이야말로 최고일 건데 국제 환경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사실 뭐 집안의 환경도 그렇습니다. 늘상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살벌하죠.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지역에 있는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고요. 조그만 회사들,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유가가 좀 출렁출렁하고 있지만 금세 자리를 잡을 거고요. 중동 지역 또 똑같이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산유국들이 내다 팔 석유하고 가스에 대한 가격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산유국들을 제외하고 기후위기를 돌파할 수 없어요. 그들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동참하려면 석유하고 가스를 내다 판 다음에 먹고 살고 돈이 남아야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국제유가가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분쟁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 토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배럴당 한 60불 정도가 최적인 것 같아요. 60불 정도면 우리 경제에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최근 이제 갑자기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불을 돌파하니 많이 그러고 있죠. 하지만 저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이런 상황이 됐어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죠. 에너지는 우리에게 삶의 동력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태양광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태양광 중에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태양 전지판 몇 장하고 전력 변환 장치인 인버터를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태양광 전력이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왜 배터리가 필요 없냐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전력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전지판에서 직류 전기를 만들고 인버터가 전지판에서 온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콘센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220으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다가 태양전지가 날씨도 좋고 햇빛이 많아서 더 많이 발전했을 때 남는 전기를 그럼 어떡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이제 너무도 많이 듣는 얘기, 배터리 얘기를 들으니까 야, 배터리를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왜? 국내에서는 그냥 한전망에다가 축전을 하면 됩니다. 개념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생활전기랑 연결해서 쓰는 이 방식은 상계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자가용 상계 방식이라고 하는데, 발전은 전지판이, 전력 변화는, 그리고 전력 컨트롤은 인버터가, 그리고 남는 전기는 한전망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최근에 들어서 너무 많이 문의가 오는데요. 독립형 전원을 쓰고 싶다고 그럽니다. 왜? 이제는 이제 중국에서 하는
대형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테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죠. 한 번만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단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게 돼 있어요. 특히 알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 다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쌉니다. 그러니까 알리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태양 전지를 앞에 놓고 그리고 배터리를 놓고 그리고 한전 외부 전원하고 연동해서 필요에 따라서 태양 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집어넣었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다시 집에다가 220이나 110V로 바꿔가지고 출력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인버터를 알게 모르게 많이들 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많이 말려왔어요. 왜 말려왔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은 항상 개통과 연결이 돼야 돼요. 개통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사용이 보장이 됩니다. 태양광하고 개통을 연결한다는 얘기는 그냥 연결하는 게 아니죠. 전기 설비로서 안정되게 구축이 되어 있느냐,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느냐 해서 전기안전공사에 검수를 받아요. 검수를 받은 다음에 이걸 근거로 해서 한전에서 이제 개통하고 연결해서 전력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죽어라고 썼는데도 남았을 때는 야 한전 망으로 보내, 야 한전 쪽에서 야 우리가 우리 망에다가 축전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나 한전 망에다 축전 안 하고 배터리 사갖고 우리 집에서 내가 축전을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인버터를 구하다 보면 알리나 아니면은 외국 사이트에서 하이브리드형 인버터라고 그래서 배터리 팩하고 그러니까 배터리 배열이죠. 배터리 어레이하고 그리고 개통하고 연결해 가지고 그때그때 맞춰서 쓸 수 있는 인버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뒤지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구입을 해서 해 봅니다. 근데 잘 안 돼요. 효과적으로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이 전력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지든가 아니면 내가 쓰거나 아니면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라는 부분도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면 우리는 전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몰라요. 전기는 전압과 전류로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전압은 뭐고 전류는 뭘까요? 뭐 인터넷에서 정말로 이 실력이 있는, 특히 유튜브에서 실력이 있는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강의들을 저도 가끔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이거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요, 외울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내꺼화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꺼화해야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랬을 때 도대체 전압은 뭐고 전류는 뭐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전기 작용은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마이너스 전자가 내달리는 거예요.
플러스 전자가 내달리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전자가 내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은 뭐예요? 전압은 마이너스 전자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뜁니다. 그죠? 그럼 뛰면 길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쵸? 그냥 무조건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흔히 우리가 이제 도체라고도 표현해서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얘기하는 전선이나 아니면 쇠붙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속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잖아요. 흐를 때 필요한 결정적인 부분이 전압이에요. 전압은 뭐예요? 그래서 전압은 전자가 갈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우리 주변에 우리는 이제 220V로 씁니다. 예전에는 110V였죠. 일본은 아직도 110V를 씁니다. 우리가 왜 220V로 사용 전압을 바꿨을까요? 야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 같아요. 이 땅에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꿈을 꾸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리고 외국의 원조 속에서 간신히 허기를 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미래를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발전할 거야. 우리는 공업 국가가 될 거야. 우리는 제조업 국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청사진을 그려놓고 그 청사진에 구현될 수 있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전기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대단히 많은 전류들이 이 한반도 남쪽에서 자유롭게 다녀야 될 건데, 그 어마어마한 전류들을 자유롭게 다니게 하려고 그러면 전류 통로들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흔히 말해서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기 고속도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전기 통로, 전기 고속도로를 아예 크고 널찍하고 빵빵하게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 가끔 뉴스에서 듣는 765kV 고압 송전이에요. 이거는 포항에서 대전을 거쳐서 청평으로 돼 있죠. 그 이외에 뭐 영광, 그 다음에 삼척, 동해, 그리고 서산 이런 쪽에서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전부 다 345kV예요. 그러니까 34만 5천 볼트. 765는 76만 5천 볼트죠. 거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거의 2배죠. 그러면 통로, 전기가 다닐 수 있는 길의 넓이, 길의 크기가 이렇게 커져버리면 전기가 잘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류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는 전기를 많이 쓸 거야. 왜? 전기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고, 공장도 돌려야 되고, 제조도 해야 되고 하면 전기를 많이 쓸 건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전기를 잘 효과적으로 전국 방방곡곡 다 도달하게 하려면 전기의 길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76만 5천 볼트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보통 이제 캠핑 하시는 분은, 캠핑카 같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간 오지 벽지에서 뭐 태양 전지판을 몇 장을 놓고, 그리고 배터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뭐 조그만 컨트롤러를 갖다 놓고 해서 태양 빛으로부터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구축한 태양 전지가 10장이니까 최소 2kW는 될 건데 한낮에 해가 쨍쨍쨍 뜨는데도 1kW짜리 뭔가 조그만한 뭐 1kg도 안 되는 냉장고도 잘 안 돌아가고, 그리고 약 1.2kg 정도 되는 커피포트에 물이 안 끓어요. 그리고 가끔씩은 그거 하다 보면 컨트롤러가 망가져.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만든 이 시스템, 전지판과 컨트롤러와 그 다음에 거기서 인버터와 그 인버터하고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기를 쓸 수 있는 요 중간의 전선들, 이 전선들이 작으면 큰 전압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큰 전압이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작아지니까 효과적으로 전류가 많이 못 오니까 원하는 만큼의 동작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까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이 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제 비가 좀 안 와서 논에다가 이제 물을 좀 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 펌프, 보통 이제 뭐 한 0.5마력짜리 이제 그 펌프를 가지고 이제 뭐 논두렁을 걸어서 농수로 근처에 간 다음에 펌프를 입구를 물속에다 집어넣고 농수로에 집어넣고 선을 끌고 옵니다. 전기선을 100m, 2m씩 끌고 오죠. 그리고 펌프를 돌립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터가 금방 망가집니다. 왜? 전류가 효과적으로 와주지 않기 때문에 모터가 거꾸로 타요. 왜 타요? 모터는 전격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 전격 속도만큼, 전격 회전수만큼 모터가 돌지 않으면 모터의 내부에서 열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모터가 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선을 굵은 걸로 다시 포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펌프를 써야죠. 자, 그렇게 전기선을 굵은 걸로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높은 전압까지도 받을 수 있게 전기 통로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전선이 필요한 거예요. 참고로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뭔가 하시려는 분들은 배터리 용량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해요? 배터리 응답 속도가 중요해요. 응답 속도. 일반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동차용 배터리죠?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아침에 차 시동을 걸 때 지금 열쇠를 안 돌리고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만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뭐가 들어가요? 스타터 모터가 들어가죠. 보통 이거 뭐라고 그래요? 세르 모터라고 그래요. 세르 모터라고 해요. 근데 이 스타터 모터에 뭐가 꼭 같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콘덴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콘덴서는 최고로 좋은 배터리예요. 왜 최고로 좋은 배터리냐? 전기를 순간적으로 자기 용량만큼 확 빨아들였다가 순간적으로 내뱉어요. 그러니까 스타터 모터가 딱 자동차 엔진을 딱 돌릴 때 순간적으로 큰 토크가 필요하고요. 큰 힘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납축전지는 그만큼 효과적으로 전기를 한꺼번에 확 밀어내지 못해요. 왜? 배터리의 응답 속도가 늦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콘덴서에다가 미리
빵빵하게 쟁여놨다가 콘덴서에 있는 전류를 스타트 모터 쪽으로 확 밀어가지고 엔진을 스타트 시키는 거죠. 응답 속도가 정말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선들이에요. 전선. 대충 이렇게 순간적으로 큰 토크가 필요하고, 내지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전기가 필요한 뭐 커피포트를 끓인다든가, 아니면 야외에서 캠핑 나갔고 헤어 드라이기를 쓴다든가. 헤어 드라이기는 거의 1800W, 그러니까 1.8kg에서 거의 2000W 정도 걸려요. 커피포트가 기본으로 1.2kg 정도 걸려요.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어 냉장고의 동작 전류가 기껏 해봤자 한 250에서 350W 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에 5배, 6배 정도의 전기를 쓰는 게 커피포트, 헤어드라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선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지는 어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규격표를 보니까 전선 규격표가 나와 있어. 허용 전류가 거의 대부분 표시되죠. 암페어 단위로 해서 표시가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필요한 차단기도 걸려 있잖아요. 그 전기의 2배 정도 전선이 필요해요. 구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지만이 스스로 하이브리드형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이브리드형 시스템이 때문에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그럼 제가 친절하지 않게 답변을 해요. 왜?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왜? 현명한 존재니까. 전기는 거의 대부분 화재로 연결이 됩니다. 전기 사고는. 그렇죠? 자, 내 집에 내가 보험을 들었어.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로 구축했다는 얘기는 전지판, 그 다음에 인버터, 전력 변환기, 인버터, 뭐 배터리야 뭐 국내에서 구입했다고 치더라도, 특히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하이브리드 인버터를 법적으로 제조할 수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사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구성을 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화재로 인해 가지고 주택에 어떤 화재 손실을,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손해사정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화재 감식하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인들이 와서 뭐 실제로 손해금은 얼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니까 보험금은 얼마를 주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이 최초에 시작한 부분이 하이브리드 인버터였네? 저건 전자 제품이니까 우리나라 국내의 KCC 인증, 우리 전자파 인증이라고 그러죠. 국내에는 그 인증을 받은 기계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알리를 통해서 수입을 한 물건이니까 KCC 인증이 없어요. 물론 범용 인증은 있습니다. EU 인증이라든가 미국 인증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코딱지만큼 작은 국내 시장을 위해서 중국 애들이 KC 인증을 받지는 않죠. 기껏 타봤자 몇 해나 팔린다고. 그쵸?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는데, 이 기계에서, 하이브리드 인버터에서 화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기계가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화재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험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양광은 무조건, 아무리 기가 막힌 내용을 인터넷에서 보고 뭐 어디
뭐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어디서 글에서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효율이 얼마하고 어떻고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느냐 어쩌니 그럴 거 다 봐도 최소한 국내에서 전기 에너지를 전지판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쓴다고 했을 때, 그리고 최소한 사용하려고 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1kW가 넘어가면 무조건 국내 법의 요건에 맞춰야 돼요. 그래야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적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하이브리드형 타입의, 특히 이제 요즘에 알리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런 물건들을 많이 구입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궁금증도 생기고 막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오면 저는 웬만하면 그 기계 버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주변에 있는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서 태양광을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서 쓰라고 해요. 왜? 후환이 없으니까. 그쵸? 뭐 500W 이하로, 그러니까 뭐 요즘엔 전지판 한 장이 이제 600W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뭐 1kg 이하라고 할게요. 1kg 이하 뭐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 많이 그냥 주로 통용되고 있는 635, 640W 전지판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장당 뭐 200W 내지는 뭐 250W 전지판을 한 서너 장 구해서 이렇게도 연결해보고 이런 인버터도 써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런 배터리도 연결해보고 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자유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전기 시대에 도대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 이론은 아니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면서 손으로 만져가면서 익히는 거니까 전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1kg 이상이 넘어가는 전원을 특히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구축을 해서 내가 필요하면 우리 집에 있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쓰고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한전 전기도 쓰고 얼마나 좋아? 이게 뭐 떡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거잖아요. 양손에 떡 다 드는 거잖아.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은 테무에서 파는 하이브리드형 인버터거든요. 분명한 거는 그런 인버터가 국내에는 원칙적으로는 유통이 안 돼요. 법적으로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인버터를 가지고 개통에 연결해서 설비를 하면 안 돼요. 왜? 개통에 연결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한전하고 개통을 연결하는 거를 상계라고 해요. 상계를 하게 되면 전기안전공사의 검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이브리드형 인버터는 국내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인증 요건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형 인버터를 가지고 상계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 독립형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전문적으로 구축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호기심 내지는 아주 특수한 곳에서 특별한 환경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전 전기를 끌어오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아니면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들, 내지는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독특한 어떤 정서를 가지고 적당하게 유폐되어 있는 공간에 가서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 대상인 것 같고요. 뭐 섬이나 이런 곳에서 특별하게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지원도 하고 해요. 그죠?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수요를 막 찾아가지고 하이브리드형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축을 해 오는데
이게 설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요, 그런 업체들은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보상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요즘 주택용 태양광도 이제 전기안전공사의 검수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점점 까다로워져요. 특히나 뭐 어느 날부턴가 이 차단기도 일반용하고 주택용을 따로따로 만들었죠. 물론 주택용이 감도가 좀 더 높습니다. 왜? 생활 속에서 감전이나 전기 사고가 생기면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심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고감도로 해서 주택용 차단기를 별도로 만들어요. 주택에 설치가 되는 모든 전기 설비의 차단기는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주택용 차단기를 써야 돼요. 인데까지 써왔던 일반 산업용 차단기를 쓰면 안 돼. 이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단기 불량이나 내지는 차단기 오동작으로 인해서 화재나 누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전문적인 사고 감식이나 아니면 손해사정인들이 뭔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할 때 주택용 차단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용, 산업용 차단기죠. 산업용 차단기, 저감도예요. 이런 차단기를 썼을 때는 달라지겠죠. 우리 문명은 이제 완전히 전기 문명이에요. 전기 문명. 전기가 없으면은 삶 자체가 그리고 문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를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저비용으로 그리고 고효율로 전기를 만들까 모두가 다 고민을 하고 거의 운명적인 도전을 많이들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통적인 석탄, 석유, 그리고 이제 LNG,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있죠. 신재생. 이게 태양광과 풍력인데, 아직도 원자력이 우선이니 어떤 전기가 더 좋니 라고 이렇게 특정한 전원을 꼭 집어가지고 좋다 나쁘다 우기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우리 문명에 필요한 전기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돼. 이게 지상 과제예요. 그러면 석탄도 써야 되고 석유도 써야 되고 LNG도 써야 되고 원자력도 써야 되고 신재생도 써야 돼요. 근데 석탄은 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 석유도 석탄 못지않아. LNG는 살짝 작지만 그래도 탄소가 나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만 탄소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원자력은 원료봉을 노심에다 집어넣고 핵분열을 시키고 나면 얘를 쉽게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신에 아주 일정한 수준의 전원, 출력이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원자력을 가지고 기저 전원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저 전원의 크기는 대충 그 사회에서 필요한 전력의 20%예요. 우리나라는 현재 원자력의 17% 정도로 전력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좀 늘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서 너무도 우수한 같은 양의 전원을 계속 오래도록 연료봉이 완전하게 다 소진될 때까지
그러니까 연료병의 효율이 떨어질 때까지 같은 양의 전력을 쭉 생산해 놓으니까 우리 사회의 전원이 전력이 이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필요한 전력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기저 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기저 전력을 원자력에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 커지느냐? 자, 석탄은 탄소 때문에 더 이상 안 해요. 석유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런데 이 석탄과 석유가 사라지는 공간을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메꾸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해서요?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이 왜 주도합니까? 태양광 발전소 하면 돈이 되니까. 태양광 발전소는 사업이죠.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기에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는데. 태양광 발전소는 상업용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에요. 사업이에요. 각 한 개인이 자기의 경제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벌리게 되면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죠. 은행에서 도와주는 것 같지만 저 인간 싹수를 보니까 저거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적정한 이자를 붙여가지고 쟤한테 돈을 대출하면 원금도 뜯기지도 않고 이자로 인해서 수익도 빵빵할 것 같은 수익도 그나마 괜찮을 것 같으니 쟤한테 대출을 해주자. 대출은 도움이 아니죠. 받는 사람에게서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출을 주는 입장에서는 또 똑같은 사업적인 돈벌이 수단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는 태양광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무비판적으로 무합리성을 가지고 원자력이 무조건 최고의 전원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귀도 기울이지 않고요. 무조건 원자력 발전소 더 많이 세워가지고 신재생이고 나발이고 태양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원자력의 일변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멍청한 사람들이고요.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에너지, 전력원을 어떻게 구축해 놓느냐에 따라 갖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요. 우리가 전력원을 정말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잘 만들어 놔야 미래 세대가 그걸 토대로 해서 세상을 살고 뭔가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형 생각 내지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서 저 보기 싫은 태양광들 저거 산 밀고 말이야 자연을 다 훼손해가지고 저렇게 흉물스럽게 특히나 저게 중국산들이래 이렇게 거의 말도 안 되는 트집들이거든요. 원자력은 20%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왜 키울 수가 없어요? 원자력 전원이 커지면 원자력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전력 수요에 따라서 전력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감발이라고 그러죠. 발전을 감해 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감발이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는데 원전의 감발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위험한 작업인지는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면은 원자력을 20% 정도 냅두고 자 LNG 같은 경우는 급전 갑자기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겨울에 상상할 수 없는 추위가 왔어요. 그러면 각 집마다 보일러를 막 대고 보일러도 안 되니까 집안 구석에 있는 전기 히터부터 시작해서 오만때만 것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집안을 데핍니다. 그러면 전력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럴 때 여름에 상상할 수 없는 더위가 와가지고 24시간 에어컨을 풀로 계속 돌려야 되는 상황이
일주일씩, 열흘씩 그렇게 반복이 될 때, 지속이 될 때, 그렇게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위력을 행사하는 게 LNG예요. 자, 석유하고 석탄은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생산 단가도 태양광보다도 비싸요. 석유도 이제 태양광보다도 생산 단가가 비쌉니다. 하지만 석유가 가지고 있는 빠른 발전 속도 그리고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석유를 버리지 못해도 석유도 점점점 사라져 갈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은 한 20%대로 유지가 되다가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파이를 계속 키워가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낮 시간 동안에 전력이 남을 거예요. 그 남는 전기를 가지고 양수 발전소에 물을 퍼올리고요. 그리고 물에서 수소하고 산소를 분리해내는 가수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태양은 우리가 태양을 이용하는데 특별한 돈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설비비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태양이죠.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그리고 문명의 기반이 되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은 그 자체로 에너지고 그리고 거의 영구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어떤 위협도 주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로 인해서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지고 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 최초의 인공위성의 전원으로 1955년도에 미국 위성 뱅가드 1호의 날개를 태양광 전지판으로 달고서는 이제 지구 궤도에 올라가게 되죠. 뱅가드 위성은 지금은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대로 태양 전지판을 날개로 달고 그냥 지구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멋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한간에는 지구는 자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낮과 밤에 태양이 비치는 시간과 태양이 비치지 않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라리 대기권에 올려서 24시간 태양을 받는 상공에다가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 다음에 무선 방식으로 지상으로 전력을 송출하는 시도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태양광은 이제 우리 사회의 핵심인 전기를 주도하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국내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건데 태양광 발전소 하면 돈 된대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태양광 발전소를 할 수 있는 싼 땅도 꽤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당장 발전소 허가가 나지는 않아요. 나지는 않는데 뭐 또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은 발전소 허가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땅들도 꽤 많고요. 실제로 10만 원 이하 땅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땅 장사나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끔 들긴 하는데, 아유, 이제 제 성격에,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어서 안 하고 있는데, 다음 영상에 대한 이제 그 예고를 할 건데, 오늘은 이제 태양광에 대한 그냥 오랜만에 진짜 개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상가, 식당, 뭐 교회, 흔히 일반 전력을 사용하는 근생 공간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을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저거는 거의 미친 짓이었습니다. 왜 미친 짓이었냐면 태양광 구축 비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구축 비용이 킬로와트당 100만 원 수준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가, 식당, 교회 등 근생 공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근생 공간에서 필요한 전력을 사용하는데 태양광을 구축해서 쓰는데도 경제성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따져볼 건데 주택처럼 그렇게 엄청난 혜택이 있지는 않아요. 엄청난 혜택은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세상은 앞으로 안정된 세상이라기보단 불안정한 상황들을 우리가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평이하지 않는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폭염, 폭설, 혹한 내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다른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명적인 부분들을 대한 것들을 조금 내려놓지 않고도 최소한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한 어떤 편의의 내지는 보장의 토대로서 전기 에너지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한번 포커싱을 한다 그러면 이런 근생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도 않고 특히나 킬로와트당 100만 원 정도로 낮아진 구축 비용 때문에 내가 대충 계산해 봐도 투자비 회수 기간이 약 한 6년에서 7년이면 다 나와요. 투자비 회수 기간이. 이전에는 일반 근생 공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는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이 다 넘었거든요. 주택은 투자비 회수 기간이 요즘에는 너무 많이 싸져 갖고요. 3년에서 5년 사이에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근생 공간에서도 투자비 회수 기간이 6년에서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설비들은 최소한 30년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30년, 40년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특별하게 누구한테 규제를 받는 설비가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겠다고만 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예요. 효율이 떨어졌다고 누가 와서 강제적으로 야, 너네 집 태양 견집한 성능이 떨어졌으니까 그만 철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는 사유재산이 엄격하게 보호를 받는 국가에 살아요. 그렇죠? 어떤 가치보다도 나의 권리, 나의 재산이 무조건 최고의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그런 질서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제 막 엄청나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회복한 다음에 이제 아플 때 직원들 다 내보내고요. 이제 거의 뭐 저 혼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을 구해서 쓰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 주변에 이제 퇴직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실효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재미는 있습니다. 왜?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차 속에서 내지는 요즘에 이제 뭐 편의점에서 알을 먹는 그 1,000몇 병 원짜리 이제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먹는 게 아주 최고의 이제 즐거움이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서 내지는 담배를 한 깨피 같이 피면서 아무 얘기를 해도 같은 시대, 같은 나이, 거의 같은 이제 동네, 같은 환경에서 사는 친구들이니까 저는 흡족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할 일은 내가 되게 많지만
반대로 이 친구들하고 일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일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긴 해요. 한여름 되면 일이 없습니다. 가을에 또 좀 일이 생기다가 이제 겨울에는 일이 없죠. 이제 벌써 겨울을 이제 살 것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집에 만약에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가격은 이미 오픈했잖아요. 킬로와트당 100만 원. 그죠? 그리고 다른 업체하고 다르게 저는 5만 떼만 것들을 다 합니다. 아마 다다음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춘천에 한 집인데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의 6개월, 7개월 됐는데 아직도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뭐 때문에 안 됐냐면 행정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때문에요. 전주를 2개를 더 박아서 망 자체를 우회했고요. 집안에 예전에 집 지을 때 만들었던 계량기들을 다 통합을 하는 과정을 밟고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2012년에 설치된 태양광이 아직도 잘 돌아가니까 그때 설치했던 것들을 그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전기안전공사의 검수를 통과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한전하다가 다시 재등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이게 나한테 돈 되는 일도 아닌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그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이익이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을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내요. 그래서 단순하게 태양광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전기 수전 설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다른 작업들도 가능하면 같이 해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좀 받지만 비용은 많이 받지는 않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일반 전력에서의 태양광을 했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음은 춘천에서 지금 거의 한 7개월째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태양광 6km 하나 때문에 엄청난 과정을 밟고 있는 이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중간에 넘어야 될 허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때 일어났던 일을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은 광고가 없습니다. 광고를 실지 않습니다. 영상에 광고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유튜브로부터 10원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데 대단히 편하시죠. 왜? 영상이 끊기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구독은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한테는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가 많이 는다고, 좋아요가 많이 는다고 그래서 제가 금전적으로 유튜브로부터 받는 수익이 아예 없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다 포기했으니까 저한테는 실질적인 뭔가는,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영상을 하나씩 올리면서 구독자도 늘고 좋아요도 늘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영상 활동을 하는데 즐거움을 느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